자, 안녕하세요. 보건연구사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 교재는 아실 거예요. 미리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1권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고디스 역학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결국 본 강의는 예방의학 예방의학 1권입니다. 1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고디스 역학 들어가겠습니다. 고디스 역학은 예방의학보다 조금 양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좀 작은데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심오한 내용들이. 그것도 역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하나 역학책이 있는데 그 역학책, 제가 쓴 역학책 내용도 또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방의학은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고 줄을 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두 개는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 강의는 유인물도 하나의 새로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역학의 여러 가지 내용뿐이 아니라 심오한 내용, 심화된 내용도 배우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24강인데 너무 강의가 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를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요약 정리해서 이거를 제시를 할 거고요. 자, 이러다 보면 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눈이 생길 겁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구나. 요건 좀 덜 중요하구나. 그럼 중요한 건 좀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듣고 나면 눈이 생길 거고 그 눈을 가지고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을 각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각자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을 겁니다. 그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본 교재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1권의 내용이 있고 바로 옆에 고디스 역학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건강과 질병의 정의 결정 요인이 예방의학에는 있는데 고디스 역학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 이거는 예방의학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보건학의 개념 활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디스에서도 역시 역학과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인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역사 얘기는 고디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얘기는 제가 그 저술한 역학책에 아주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에서도 역시 역사 얘기를 좀 접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디스 역학에서 이쪽 부분을 되게 심도 있게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역학의 접근 방법, 집단 면역, 그 다음에 인과적 연관성, 그 다음에 질병의 잔사 이런 것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방의학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디스 역학에 있는 거를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연구의 자료,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 공중보건 감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디스 역학에서는 공중보건 감시 중에서 수동감시, 능동감시만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건강 수준의 측정, 그래서 보건지표, 유한지표가 있는데 요게 고디스에서는 아주 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발생률, 발병률, 유병률 요거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렸던 것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시간적 투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고디스에서는 사망률, 치명률, 비례사망지수, 비례사망률, 그래서 그동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보기 중에서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건강 수준은 예방의학에만 있어서 이제 그거 책을 보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타당도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고디스에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의학도 당연히 깊게 들어가 있고 요건 두 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역학 연구 방법이요. 단면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이거는 고디스에도 있습니다. 결국 요 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쪽 부분엔 틀리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거 외에 분야별 역학 연구, 그래서 약물 역학, 영양 역학, 사회 역학 등등등 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시험 문제에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마저도 맞아주셔야 돼. 근데 요거는 고디스에는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통계 부분이 나오는데 고디스에서도 통계 부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좀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예방의학을 통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의 역학, 만성질환의 역학은 역시 예방의학 쪽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 부분도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역시 나눠드릴 유인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을 좀 먼저 볼게요. 자, 건강의 정의가 나와요. 자, 건강의 정의하면 제일 처음 WHO의 건강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WHO는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맞아줘야 된다. 왜? WHO니까. 그렇죠? 자, WHO는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뭐 앞에 부분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꼭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요 세 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안녕은 뭔데? 뭐 감이 좀 잡혀요. 뭐 아프지 않는 거겠지. 정신적인 것도 뭐 이해가 돼. 그러면 사회적인 안녕은 뭐냐 이거죠. 자, 사회적인 안녕은 이거예요. 내가 직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야 또는 직업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해. 제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학교에 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그대로 듣고 있어. 물론 머릿속에는 딴 생각도 하고 여기저기 불편한 것도 있지만 난 내 역할을 충분히 해.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WHO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요 안녕. 그러면 결국 안녕하면 건강이야. 그러면 이걸 안녕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질병이야.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이쪽은 건강이고 이쪽은 질병이야. 결국 이건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지. 자, 이분법적 사고고 이걸 다른 말로 정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적 개념. 자, 그리고 이거를 불연속성 개념이죠. 그죠? 이쪽 하면 건강, 이쪽 하면 불건강.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반기를 든 사람 누구세요?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던이라는 사람은 자, 건강을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이야. 자,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근데 갑자기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뭐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 또 가다가 삐걱해서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불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저는 뭘 했냐면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움직인다 했으니까 동적인 개념이죠. 동적 개념. 그리고 또 하나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WHO 나오면 이 던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만 기억할까요? 아니요, 또 기억하실 사람 있습니다.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버나드는 우리 쪽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공중보건, 그러니까 일반 공중보건 그쪽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 버나드거든요. 버나드는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B 별로 이거 안 예쁘지. 자, 요거 별로 안 예쁘지. 위 아래가 맞아야 괜찮죠. 이걸 우리 항상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성 개념. 결국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돼. 그럼 이거는 건강이다라고 본 게 버나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말고도 좀 있습니다. 유인물 보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WHO 보이시죠? 48년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외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요게 건강이에요. 자, 신체적인 안녕이 뭔데? 거기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신적인 안녕도 써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인 안녕 볼게요.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이거는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직업이 도둑이야. 내가 직업이 사기치는 거야. 그럼 내가 사기를 열심히 쳐. 그럼 이것도 사회적인 안녕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회에서의 그 나름대로 역할을 모든 사람들이 그건 직업이 아니지, 그건 나쁜 일이지 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건 괜찮은 직업이야. 근데 그 직업을 충실히 수행을 해. 그러면 이걸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 이제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 볼게요. 버나드 보이시죠? 버나드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WHO의 반대 개념이 던 외우시라고 했죠.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다. 요것만 딸랑하지 마시고 옆에 동적인 개념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WHO는 마저 써야죠. 정적인 개념, 불연속성 개념, 또 하나 이분법적 사고. 좀 기억을 거기다 써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W 시리즈 들어갈게요. 윌리라는 사람. 자, 윌리는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딪혀서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 적응을 잘하면 건강한 거래. 이게 윌리. 그런데 비해서 윌손이요. 자, 윌손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환경이 딱 이렇게 도래됐어. 내 환경이 바뀌었네. 그 환경에 발빠르게 내가 내 기능을 발휘해. 그러면 이거를 건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윌손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외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만 딸랑 외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딸 안 외워. 꼭 고개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외웁니다. 자, 팔슨,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이 팔슨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 내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 내가 회사에 못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사회적으로 일탈해도 돼. 그런데 사회적인 일탈했다고 내가 집에서 TV 보고 딴까딴까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얼른 이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팔슨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역할 또는 사회적인 일탈 이런 단어가 나오면 팔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앤더슨 모형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람. 자, 앤더슨은 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소, 가, 필요.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이 세 개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돼. 소인 요인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요번에 신규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개념이 없어. 그럼 우리가 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쟤 성향이 원래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 소인, 성향 요인이라고 표현해. 성향.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소인 요인, 성향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성, 연령, 직업 이런 것들을 소인, 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이나 연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잘 우리가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요게 소인 요인에 들어가는 거 맞아.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이 소인 요인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나 태도, 문제 해결 능력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 연령도 소인 요인이지만 이게 별로 취급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취급하는 거는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소인 요인이라고 한다. 물론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 자, 그런데 비해서 가능 요인이 있어요. 자, 가능 요인은 요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원과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과 기술. 근데 자원과 기술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이 있고 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큰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지? 자,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은 가능 요인이죠. 병원에 가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 자원 뭐가 있을까요? 그치. 돈이 있지, 돈. 내가 돈이 많아. 나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어. 그럼 나는 자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민간보험을 갖고 있어. 그럼 이것도 일종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입니다. 기술은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럼 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지?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운동한다고요? 또 어떤 분은 영화 본다고. 그쵸. 근데 제일 좋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눈물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깨어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스럽게 어떻게 울어요? 막 이렇게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샤워하는 방법. 그래서 뜨끈뜨끈한 물에 그냥 풍덩 몸을 담그고 쭉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수축됐던 게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네. 자, 샤워하면서 우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한번 써먹어 보세요. 하여튼, 나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필요 요인은 뭔데? 필요 요인, 요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 필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need가 있고, want가 있습니다. 자, need는, 그러니까 요구고 욕구라고 표현하는데, 자, 원투는 뭐냐면 환자가 나 이런 거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 입장입니다. 환자 입장. 자, 그런데 비해서 need는 의료인들이 이런 거는 치료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 의사들은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뭐 굳이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아. 또는 나는 이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의사들이 굳이 이런 거 갖고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를 필요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앤더슨은 뭐라고 했냐면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요인은 뭐다? 필요 요인이다. 필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앤더슨 소인 요인 보이시죠?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인구학적 변수, 성, 연령, 결혼 상태, 그리고 사회 구조적 변수, 직업, 교육, 인종.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 및은 질병과 보건의료에 대한 태도. 그래서 제가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요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을 쓸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가족 요인, 가능 요인. 가능 요인은 가족 자원. 이걸 저는 개인 자원이라고 했고요. 가구, 소득, 돈, 재산, 의료보험, 또 민간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사회 자원은 의료자원, 의료기관까지 교통기관, 이 교통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 저는 모두 가르쳐드렸어요. 기술도 가르쳐드렸어. 결국 자원과 기술을 묶어서 우리는 가능 요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요인입니다. 자, 필요 요인은 거기 환자가 느끼는 필요 보이시죠? want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학적인 필요, 의료인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 need 라고 했고 저는 need를 요구라고도 표현했고 want를 욕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얼른 쓰셔야 돼. 그리고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캐슬콥 얘기도 할게요. 이분도 되게 유명한데. 자, 앤더슨 모형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자, 캐슬콥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아침을 먹었는데 속이 좀 안 좋아. 이게 속이 안 좋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답답해. 어떻게 해요? 약 먹어요? 바로? 아니죠. 약 바로 안 먹어. 병원에 바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화 안 되지? 그럼 어떤 분은 콜라를 막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콜라를 먹으면 속이 뻥 뚫린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도 커피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병원 가요? 안 가요? 그래도 웬만해서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바늘로 좀 손가락 좀 따줄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민간요법을 힘을 빌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병원에 가요. 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위암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그때부터는 위암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캐슬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슬콥은 이왕 외우는 거 영어로 제가 외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단계가 있는데 하나가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리스 비헤이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클롤 비헤이브죠. 이게 있습니다. 프리벤티브 비헤이브죠.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저는 내가 건강하다고 느껴. 이렇게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러 다니는 거,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걸 모두 우리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콜라를 먹는다거나 커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약 같은 거 주워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따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한데 병원에 가는 것까지 일리스 비헤이브저. 아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단을 받았어. 위암이라고. 그 다음에는 위암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거를 우린 시클롤 비헤이브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리스하고 시클롤의 경계선 뭐예요? 진단받기 전. 이건 진단받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도 모르겠네. 진단받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캐슬콕.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외국 사람이잖아. 아, 외국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신기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순서로 좀 안 돼 있긴 하는데 제일 저 밑에부터 볼게요. 예방보건 행태. 그래서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을 때 하는 행위. 그래서 체중 조절, 지방 섭취 기피, 금연, 예방 접종을 얘기하는 거죠. 자, 드디어 아파요. 아픔의 행태, 일리스 비헤이브죠.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의 조언을 얻고 관련된 행위를 하는 행위죠. 이때 의사는 의사의 조언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아파도 찾아가는 의사가 아니라 보통 의사들의 의료인들이 이런 걸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따른다는 겁니다. 환자 치료 행태는 시클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 지침에 대한 반응.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시클롤 비헤이브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라논드. 진짜 중요한 사람 라논드 나왔습니다. 자, 라논드는 자,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네 가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생활습관. 자, 쓸게요. 생활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외워주세요. 요 네 가지가 질병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만 딸랑 끝나면 안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기 써 있잖아요. 자, 생활습관 50%. 그리고 인체생리 20%, 환경 20%,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 10%가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생활습관, 그치.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오래 못 살겠죠. 그렇죠?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조금 오래 살겠네. 이런 것들이 생활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체생리는 유전이죠. 유전. 타고난 거. 그리고 환경이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자,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예방 위주면 환자가 별로 없어요. 그 나라에. 근데 그 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치료 위주야. 그럼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예방 위주일까? 치료 위주일까? 치료 위주잖아. 예방해준다고 건강보험 처리 안 해주잖아요. 예방은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는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영국은 예방 위주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5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이왕 외우시는 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생활습관 50, 환경 20, 유전, 인체 생리라고 표현했고요. 20,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체계 10%입니다. 제가 단어를 슬쩍슬쩍 바꿀 거예요. 단어를 슬쩍슬쩍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험 문제들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또 다른 너네는 이런 거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비슷한 단어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는 똑같은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의 변천 할 건데 이거 얼추 외웠어요. 얼추.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건데, 이거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그거 하고 할까? 좀 이따 하고 하자.
좀 이따가 그 내용을 하고 나면 좀 이해하기 편해서 이 부분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우리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은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자, 건강 개념의 변천 나오거든요. 아, 요걸 해야 되네. 해야 되네. 이걸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네. 할 수 없다. 그냥 하자. 유의물 보자. 죄송해요. 그 유의물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유의물을 봐야 책이 들어갈 것 같아서. 왜냐면 거기 유의물에 반가로 3번이 있고 반가로 4번이 있는데 반가로 4번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거기 건강 개념 모델이 있는데요. 생의학적 모델. 자, 생의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냐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마음, 그 다음에 몸.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야. 그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몸이 아픈 거는 의사인 내가 치료를 해줄게. 그러니까 몸은 말 그대로 기계 같은 거거든. 그럼 기계가 고장난 걸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기계를 나사 몇 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심신이원이라고 했고 이 몸을 숙주라고 표현했어요.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내가 아픈 거야. 그럼 병원체를 빼내면 나는 다시 건강해지는 거죠.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게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델이 있어요. 생태학적 모델. 자, 생태학적 모델은 자,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병원체 그대로 내려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요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배우실 거야. 이거를 아예 시설을 만듭니다. 요게 환경이고 요게 숙주고 요게 병원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라고 본 걸 우리 생태학적 모형.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생태학적 모델이 있어요.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사회 생태학적 모델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이 묶여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개인 행태예요. 개인 행태. 개인 행태가 뭔데요? 아까 말한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그래서 요 세 개가 좌지우지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총체적 모델이 있어요. 총체적 모델. 요게 전인적 모델과 똑같은 얘기예요. 총체적 모델. 자, 총체적 모델은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네 가지가 된다라고 표현했고 숙주를 인체 생리라고 표현했어요.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행태를 생활 습관이라고 내려왔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는데 보건의료 시스템이에요. 보건의료 시스템.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거, 아까 라논드가 얘기한 거 이거 보지 않았어요? 생활 습관 50, 인체 생리 20, 환경 20, 보건의료 시스템 10 이거잖아요. 아, 이게 총체적 모형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생활습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체 생리. 그 다음에 환경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보건의료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하여튼 요 네 가지가 좌지우지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생애학적 모델 보세요. 정신과 육체가 분리. 심신이원론이에요. 자, 그게 생의학적 모델. 그래서 생의학적 모델은 이거 써주셔야 돼.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 자, 그런데 그래서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은 숙주, 병원체, 환경. 네, 써놨고 옆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이 중에서 개인 행태는 되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입니다. 총체적 모델 하면은 환경, 보이시지? 생활 습관. 그
그다음에 인체 생리 보건요율 시스템 말씀드렸고, 여기 순서 좀 써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 두 번째가 인체 생리,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보건요율 시스템 말씀드렸고, 옆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제가 슬쩍 넘어갔다고 여러분들 슬쩍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시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건강 영양 피라미드. 요게 요즘 뜨고 있는데. 자, 건강 영양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래서 이렇게 층이 있는데 제일 밑에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개인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다 외우셔야 돼. 제일 밑에가 사회 경제적 요인이에요. 예전에 어떤 정치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떤 정치가 아니라 어떤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잘 살게 하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잘 살면요, 건강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예, 결국 사회 경제적 요인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 보이시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방대책, 예방입니다. 예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상적 개입. 요게 있고, 마지막이 상담과 교육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우리 연구사 쪽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나열된 거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돼. 이걸 우리 프리든이 제시한 건강 영양 피라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건강 개념의 변천입니다. 자, 아까 뭐부터 시작했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부터 시작했지. 그래서 맨 처음에 생리학적 모델은 신체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신체 개념이라고 표현해. 신체 개념. 이때 마음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뀐 게 심신 개념으로 바뀌어요. 심신 개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은 하나다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 그치? 맞죠? 이걸 심신 개념. 그래서 여기 신체 개념은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해요. 신체적인 건강. 그런데 여기서 심신 개념은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뭐 정신적인 안녕.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이 바뀐 게 생활 개념이에요. 그럼 생활 개념은 뭔데요? 혹시 아까 WHO 기억나시나요? WHO 아까 무슨 안녕이라 그랬어? 그치?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치? 사회적인 안녕. 요 세 개. 요게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근데 21세기는 하나 더 붙었습니다. 하나가 더 붙은 게 뭐냐면 생활 수단 개념이야. 생활 수단 개념. 생활 수단 개념이 뭔데요? 요게 예방약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건강 개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거. 자, 아까 WHO가 동적인 개념이야, 정적인 개념이야? 정적인 개념이었잖아요. 정적인 개념이 뭘로 바뀌었다? 그치,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적 개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뭐예요? 불연속선 개념. 불연속선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그치, 연속선 개념으로 바뀌었다.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죠. 예전에는 내가 아파. 내 운명이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죽었어. 내 운명이야. 운명론적 사고. 운명론적 사고에서 이제는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국가가 나를 아프게 한 거야. 국가가 나를 일찍 죽게 만든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요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유인물 잠깐 볼게요. 신체 개념 19세기 이전, 심신 19세기, 생활 개념 20세기, 생활 수단 개념 21세기입니다.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그 다음에 불연속선 개념에서 연속선 개념.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 병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내 몸에 균이 들어오면 나는 아픈 거야. 그렇죠? 그런데 생태학적 개념은 뭐예요? 거기에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운명론적 사고에서 그러니까 예전엔 개인 책임이야. 근데 이제 사회적인 책임 또는 국가 책임,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봐야 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책의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뭐 건강 개념의 변천 나오는데 1번 보이시죠? 신체 개념의 건강. 그래서 요거는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했고요. 거기 보시면 신체적 질병이 없는 상태.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데카르트의 이원론. 정확히 따지면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는 기계처럼 취급하고 정신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 과학적인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신체 부속의 고장으로 간주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 회복된다. 라고 본 거죠. 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뀐 게 다 4쪽으로 갈게요. 심신 개념의 건강이에요. 이게 이제 19세기 중요 이유인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신과 육체가 통합됐다. 그래서 심신 개념으로 변화됐고 자, 아까 했던 신체 개념이 기계론적 해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혈압, 당뇨병. 그러니까 아까 그 신체 개념은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세균이 없잖아. 병원체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심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자는 아픔을 호소하지만 당시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에 심신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나머지도 좀 보시면 돼. 마지막에 보시면 작은 솥당표가 있을 거예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로부터라는 격언은 이러한 심신 개념의 건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이해되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WHO의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까 유의문을 봤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그리고 이는 건강을 사람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개념에서 파악된 거다. 이게 생활 개념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WHO에 대해서 이제 WHO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첫 번째가 완전한 안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비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것. 완전한 안녕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을 너무 정적인 상태로 봤다는 거예요. 동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WHO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WHO는 1957년에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 적절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실용적인 정의를 좀 제시했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한편 영적인 안녕까지 포함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그래서 영적인 안녕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제안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영적인 안녕이 뭔데? 이제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절대자하고 사랑을 주고 받느냐야. 이때 절대자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근데 종교가 없어? 영적으로 불안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대. 왜 태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나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재긴 했지만 재기만 하고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 개념. 그 다음이 최근에는 생활 수단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볼게요. 인간은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대해서 저항과 적응을 통해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항상성 하니까 아까 번화도 생각도 나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즉 건강에서 질병 사망에 이르는 건강 현상은 상대적이고 연속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작년보다 나는 지금 건강하지. 뒷집에 있는 할머니보다 나는 건강하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이고 연속성 변화다. 이건 이미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활수단 개념의 건강은 WHO 건강의 안녕 대신에 잘 균형 잡힌 생활을 표현하고 하면서 동적인 상태를 건강이라고 봤다는 거죠. 결국 아까 말한 정적인 게 동적인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바로 밑에 있을 겁니다. 건강 잠재력, 건강 위해.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요 둘 간의
균형이 맞추면 나는 건강한 거야. 근데 건강 위해가 커져. 난 질병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럼 건강 잠재력은 뭔데?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활력소가 있어서 건강 위해의 도전에 대응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이를 균형 잡힌 건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건강 잠재력이 점점 커져. 난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건강 위해가 커져. 그럼 나는 질병이 생긴다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 자,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은 생활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력이라는 내용과 일치된다는 거죠. 결국 나의 목적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생활수단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개념 말고 생활수단 개념. 그래서 생활수단 개념에는 결국 특징이 뭐예요? 자, 어디 갔어? 생활수단 개념 특징이 뭐예요? 동적인 거죠. 동적인 거. 그 다음에 연속성 개념이죠. 연속성 개념이고 또 하나 기억한다면 항상성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 그래서 요새 21세기는 생활수단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에 또 하나 부연 설명한다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 개념. 그런데 비해서 얘는 뭐예요? 정적이고 불연속성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절대적 개념이었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좀 감 좀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옆에 5쪽에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아, 밑에 5쪽이나 4쪽 밑에도 좀 봅시다. 자, 밑에 보시면 거기 제가 아까 버나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르나르, 정확히 따지면 베르나르 얘기도 나오고 캐논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줄이에요.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 그래서 베르나르, 제가 아까 버나드라고 표현했고요. 하여튼 요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쪽으로 가시면 지게리스트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그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생활 조건 변화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적응해서 내부 기관이 조화와 통일을 유지하는 상태. 결국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가 빨리 바뀌어서 내부 그 환경이 바뀌어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면 건강한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지게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팔슨 나왔네요. 자, 팔슨은 아까 항상 사회적인 역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 건강을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자, 건강을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이걸 우리 건강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인 일탈. 그러면 이건 아픈 거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류만도 있네요. 류만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닌 모든 자질과 기능, 능력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조화를 이룬 사람. 아, 도덕적인 측면도 나오네. 이게 류만입니다. 자, 윌슨, 아까 유인물로 했죠? 자, 윌슨은 신체적인 조건과 무관한 건강관을 제시했는데 건강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상태로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윌슨이야. 아까 제가 윌슨은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윌슨 유인물 잠깐 볼게요. 윌슨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다. 결국 내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팔이 없어, 두 팔이 없어. 근데 내가 화가야. 그러면 그러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내가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일상생활 적응을 잘한 거잖아요.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 적응을 잘한 거잖아.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이게 윌슨입니다. 이렇게 알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블랙스터도 있습니다. 블랙스터, 이거는 제가 유인물로 안 한 거예요. 블랙스터는 건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적극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 자, 적극적인 정의는 신체적으로 적정 상태의 정신,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한대요. 자, 소극적인 정의는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아, 내가 아픈 증상이 없어, 질병이 없어. 나는 건강한 거야. 이게 소극적인 안녕. 그런데 비해서 적극적인 안녕은 자, 정신,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적극적인 정의에는 운동하기에 적정하다 또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해서 소극적인 정의는 두통이 없다, 의학적으로 진단받은 질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블랙스터. 요 부분은 우리 보통 보통 이렇게 만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나는 분은 아닌데 예방에서 만나는 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치요. 자, 1,2치는 현실에서 자율적이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된 반응으로 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하고 노화하고, 노화도 있네. 그리고 세 번째 손상이 있을 때 치유하고, 네 번째 아파하며, 다섯 번째 죽음을 평화롭게 기대하는 능력. 이걸 건강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평화롭게 죽어. 아플 때도 그냥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늙어. 그것도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보는 걸 1,2치 건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로 제시하지 않으신 분, 블랙스터, 또 지게리스트, 1,2치 이런 분들은 예방에서 만나는 거니까 외워야 되겠지. 그렇죠? 거기서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러면서 책 계속해서 봅니다. 질병 상태의 개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좀 볼 건데, 하나가 질병이라는 단어, disease 찾아보세요. 그 밑으로 한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아픔, illness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네 번째 줄 들어가시면 사회적인 아픔, 이게 시크니스야.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좀 구분할 건데, 질병, 단순히 건강의 반대가 아니고 환자가 경험하는 아픔과 의사가 말하는 질병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의사는 무슨 질병이래? 근데 저는 그게 아픈 게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병. 그 다음에 아픔. 일리스입니다. 원인이나 기전과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고통의 주관적인 체험을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환자들은요, 암이 있다고 해. 그럼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암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데 그럼 우리 애기들은 어떡하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주관적인 아픔을 일리스,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아픔, 시크니스는요. 아픔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사회적 아픔, 시크니스라고 한대요. 이해가 되셔야 돼. 자, 디지즈, 일리스, 그 다음에 시크니스. 그렇죠? 질병은 말 그대로 진단을 얘기하는 거고, 일리스 하면 내가 뭐 머리가 아파요, 속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비해서 내가 직장에 잘렸어, 직장 일을 더 이상 못해, 이게 시크니스라고 보시면 사회적인 아픔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뜻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는데 일단 책이니까 한번 볼게요. 현증 기준이 있고 또 하나 병태 생리적 기준이 있고 원인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을 분류하는 방법이. 현증 기준은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증상, 징후, 행태, 예후 등이 임상적인 특징으로 질병 상태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뒤에 있어요. 뒤에 보시면 편두통, 뭐 당뇨병, 뭐 정신지체, 감기, 조현병 이런 것들이 현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병태 생리적 기능은 골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인 기준을 적용한 질병이 장티푸스, 뭐 규폐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 안 돼도 그냥 슬쩍 넘어가셔도 되는데 질병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질병을 얘기하는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1-3에 보시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있는데 우리 삶의 질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삶의 질 QOL. 그런데 우리 쪽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은 HRQO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인데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HRQOL의 측정 도구가 5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올까 봐 겁나긴 해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는 5개의 도구. 하나가 뭐냐면 자, 신체적 활동 기능, 그 다음에 주관적, 자각적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 상태, 대인관계 상호작용 지지도, 생활 만족감. 아까 신체적인 안녕 나왔지. 그 다음에 정신적,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죠. 정신적 나왔네. 그 다음에 주관적인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 생활 만족감. 외우실만 하지 않아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주관적인 건강. 그러니까 주관적인 건강을 요새 좀 뜨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한테
혹시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 고혈압 당뇨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해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건강이야. 그래서 한 분, 맨 앞에 말씀드린 분은 주관적인 건강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신 분은 주관적인 건강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요새는 주관적인 건강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건강, 그다음에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되게 많아.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대인관계가 없고 그냥 맨날 방콕이야. 방에만 처박혀 있어. 그러면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생활 만족감. 네, 이렇게 5개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측정 도구. 나올만 하지 않아요? 네, 좀 기억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건강보호의 책임에 대한 개념 변화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자, 건강에 대한 책임, 질병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픈 이유는 운명론이야. 타고난 거야. 그렇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거야. 전 세계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나 봐. 운명론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개인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개인 책임. 그래서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안 먹고 맨날 몸에 안 좋은 빵이 요새 그렇게 안 좋다면서 빵이나 먹어서 그래. 개인 책임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국가 책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국가가 우리를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요거 줄만 쳐드릴게요. 국가 책임 또는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고도 해요. 사회 공동체 책임. 공동체 책임이라고도 하니까. 자,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제목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운명론적 사고 관점. 단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쭉 가시면 개인에게 있다는 관점. 이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한 4번째 줄 보시면 사회 공동체 책임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만 운명론, 개인 책임, 공동 운명체 책임.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